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은 빠르게 만나봐야 또 좋은 분이니까요. 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오늘은 제보 사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죠! 자, 여러분들 오늘 사연은요. 직장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해주셔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 주인공분의 나이는 가명으로 1988년생이신데 지혜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 있었대요. 일명 자체 사공주파라고 하는 찐친들이었다고 하는데 학창시절 나고 자랐던 이 시골에서는요. 초중고는 다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전교생이 얼마 없다 보니까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지역에서 유복하게 좀 자라셨대요. 농사를 지내는 분들이 아니었대요. 4명 다. 예를 들면 뭐 지혜 씨는 부모님이 2분이 교사셨고 나머지 친구 3명들도 뭐 은행권이나 공무원 이런 공직의 일을 좀 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대화 코드가 제일 잘 맞는 또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찐친 중에서도. 수지라는 친구인데 같은 아파트에 살기도 했고 뭐 등교나 학교 같은 걸 근 10년을 같이 하다시피 해서 더 많이 좀 친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세월이 좀 흐르고 어느 한 날 대망의 수능까지도 끝이 났대요. 옆에 있는 친구 수지가 말하길 야 학창시절 뭐 20년 가까이로 우리 같이 지내지 않았냐. 대학으로 인해서 다 따로 갈 길을 가는데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든다. 이 마음을 참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학창시절 다 같이 지냈는데 대학은 다 따로 가다니. 나머지 3명의 친구들한테 그런 넋두리로 하소연을 했는데 야 우리 우정 변치 말고 먼 훗날에도 또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 꼭 친구 유지하는 거다. 그러면서 당시 순은으로 된 우정링을 크고 투박하게 만들어서 선물을 줬대요. 수지씨가 나머지 3명 친구들한테 우정링을 선물했다는데 근데 반지가 이 여성분들이잖아요. 어찌나 크던지 크고 투박하다고 얘기를 할게요. 좀 여성분들이 끼고 다니기에는 좀 남자 조폭들 큰 금반지 같은 거 있죠. 이상한 거 달린 거 있잖아요. 루비 같은 거. 근데 이 우정링은 그 정도보다 더 크고 엄청 투박한 은반지였대요. 이니셜은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성들이 끼기에는 좀 뭐한 거죠. 그래도 친구가 준 뜻밖의 선물이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너무 고맙다고 그래 우정 변치 말자고 그렇게 세월이 또 흘렀대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두서거든요. 그렇게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대학교와 직장은 각기 다른 지역에 근 또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렸대요. 그 사이에 가끔 얼굴도 보고 모임 같은 거 했을 거고 여행도 1년에 뭐 한두 번은 만나서 다녔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20 후반 30이 바라볼 나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 중에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렸대요. 사공주파라고 했잖아요. 4명의 친구. 그중 친구의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하늘에 별이 되는 부고가 들려왔대요. 오래간만에 장례식장에 친구 3명이 제외하면서 슬픔을 나누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뜸 수지씨가 뭐 하늘로 올라간 친구가 희선이라고 표현할게요. 희선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혹시 니들 그거 기억나냐? 우리 고3 수능 끝나고 내가 겨울방학에 우정링 내가 그거 준 거 너희들 다 잘 가지고 있지? 그렇게 말을 수지씨가 하는데 주인공인 지혜씨는 당시 솔직히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고 뭐 어디 짱 박혀서 놔뒀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났대요. 가물가물했대요. 그래도 선물을 받은 거니까 정의로운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죠. 기분 안 나쁘게 어떤 반지인데 잘 갖고 있지. 그러고 보니까 그날 선물 받은 이후로도 이 긴 세월 우리가 여러 번 만났는데 한 번을 끼고 나오지 못했네. 친구야 미안하다. 네가 선물을 해준 건데 만날 때를 끼고 나올 거.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해서 기분을 좀 풀어줬는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 또 지연이라는 친구가 한 명이 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또 입 열게 그 은반지 나도 기억난다. 난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가방 한쪽에요. 액세서리처럼 달고 있더라고요. 그 큰 반지를요. 아유 그럼 네가 소중하게 우리 우정리 하자고 준 건데 내가 이걸 빼먹을 리가 있냐. 그러면서 가방에 달린 그 은반지 끼진 않고 그냥 장신구로 달고 다녔다고 해야 되겠죠. 이걸 보여주는데 수지씨가 그걸 보고 역시 지영이 너는 대단하다. 어릴 때도 선물 받으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렇게 쓰더니 이제 30 다 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물건을 이렇게 소중하게 달아주다니 참 친구지만 존경스럽다.
엄청나게 계속 칭찬을 하는데 옆에 듣고 있던 지혜 씨는 무안할 정도로 좀 들렸대요. 왜 저렇게 칭찬을 과하게 하냐. 그렇게 지혜 씨를 바라보면서 수지 씨가 말하게, 지혜야, 여기 먼저 간 상 중에 할 말은 사실 아닌데 나는 근데 너한테 조금 서운하다. 나 너랑 같은 아파트에 살기도 했었고 본가에 부모님 만나러 내려가면 긴 세월이 지나면서도 오다 가다 너랑 자주 마주쳤는데 너 반지 끼는 거 한 번도 본 적은 없다. 내가 반지 이야기 너한테 좀 서운할까봐 한 적도 없었는데, 그래, 과거의 추억의 선물일 수도 있고 긴 세월이 지나서 잊어먹고 까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조금 이런 부분이 서운하다. 옆에 있는 지영이한테 그렇게 칭찬하더니 자기한테는 이렇게 서운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여기는 뭐 장례식이자 장례 도중이잖아요. 그렇게 훅 들어오던 얘기를 하니까 또 너무 서운하다고 말하니까 지혜씨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과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네가 그렇게 서운한 줄은 몰랐다고, 따지고 보면 나도 긴 세월 동안 너한테도 선물을 많이 했는데 지들도 잃어버렸다니 버렸다니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얘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서운하다 하는 게 나름 좀 서운했대요, 사실 지혜씨는요. 지나고 보니까 왜 내가 그때 사과를 계속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날 분위기는 따지기보다는 사과를 하면서 좋게 끝냈다고, 지영이가 잘했다고 일단 다독여 주더래요. 예. 그러면서 언짢은 분위기로 일단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장례식장에 자기가 훈계를 들은 게 너무 생각이 나서 10년이 지난 그 우정 반지를 찾아보려고 방 곳곳을 뒤졌대요. 막 반지가 어딨나 막 찾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오늘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아이고, 그 반지를 드디어 찾았거든요. 그런데 반지를 거의 10년 만에 보면서 문득 생각이 하나 나더래요. 아까 언제부터 수지가 저렇게 사투리가 심했나? 언제부터 저런 강원도 사투리가 심했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같이 말하는 애는 뭐 서운하더니 뭐니 사투리를 좀 심하게 하던데 걔가 언제부터 강원도 사투리를 말한 적이 내가 오랜 친구들 거의 없는데 왜 저러지? 외갓집인가 뭐 할머니 쪽이 저쪽인가? 그러면서 반지를 또 자세히 보니까요. 아까 반지 있죠. 지영이가 장신구로 달고 다니고 있던 우정린이라고 했던 반지. 그거랑 모양이 다른 거예요. 분명 과거도 생각이 나는데 이거 뚱뚱하고 투박하게 이니셜이 박혀있는 은반지거든요. 그런데 지영이 가방에 달려있던 건 좀 얇아 보이면서 디자인이 약간 달랐어요. 얘가 따로 반지를 튜닝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그렇게 이틀 뒤 마지막 가는 길 보내줘야죠. 발인날이 다가왔거든요. 마지막으로서 친구를 떠나보내는 화장터에서 이 세 명이 다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를 배웅하는데 가방 안쪽에 달린 지영씨 반지를 보니까 일단 화장 중이었어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방 안쪽에 달린 지영씨 반지를 보더니 역시나 달랐대요. 그래서 지혜씨가 지영아 너 근데 이 반지 우리 고등학교 때 우정링으로 받은 반지 맞냐고 수지씨가 없는 틈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응 맞는데 왜? 야, 내가 이틀 전에 수지한테 무안할 정도로 서운하단 말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가방에 이거 봐봐. 내가 가져왔거든? 수지 보라고 끼고 있으려고 서운하다 하는데 그래도 오늘에서 그냥 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왔는데 너 지금 있는 거랑 달라, 모양이.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강원도 사투리를 좀 심하게 했냐고. 아니 그건 좀 나도 이상하다. 왜 말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사투리를 심하게 하는지. 무슨 강원도 남자친구를 만나나? 아닌데 쟤 남자 만났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반지를 막 끼면서 야 이거 봐 다르잖아. 야 아무리 발라도 이거 다른데 너 이거 튜닝했냐고 물어봤대요 대놓고. 그러니까 지영씨가 표정이 살짝 변하더니 야 조용히 해. 야 사실은 내가 5년 전에 그 땡땡이 남자 기억나지? 넌 알 거야. 내가 오래 만났잖아. 이거 쪼개서 커플링 만들었거든. 당시에 남자친구한테 너무 선물 받은 것도 많아서 금으로 하자니 돈은 없었대요 그때 당시. 근데 수지가 준 반지가 이 은반지가 크고 뚱뚱해서 이거 쪼개서요 백금이랑 개뻥치고 튜닝을 했대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고 백금이랑 뻥치고 그거를 너무 투박하고 크니까 쪼개서 커플링을 만들었대요. 돈이 없어서. 튜닝 값이 나도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아무튼 돈이 더 들어가긴 했다. 헤어지고 나니까 딱히 손에 낄 필요는 없어서 그냥 가방에 달고 다닌대요. 튜닝해서. 수지가 알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비밀로 해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다고. 그날은 좀 뭔가 웃기긴 했대요. 다만 자기는 괜히 이틀 전에 욕을 먹은 거잖아요. 아직도 나는 그렇게 지금 무안할 정도로 잔소리를 들었나 하소연하라는데
아유, 야, 나도 안 그래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뭘 그렇게 과하게 나를 대단하다, 존경스럽니 친구한테 그런 말을 칭찬하는데 좀 민망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건데 그걸 뭐라 그러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 야, 따지고 보면 우리도 생일 동안 선물을 준 게 많은데 그 세월이 지나면 뭐 녹슬고 뭐 필요 없으면 버릴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날 무한지고 수지가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혜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날 너 뭐라 막 네 편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그 수지 씨가 없는 틈에서 주거니 받거니 지영 씨랑 지혜 씨가 서로 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제 곧 화장 시간이 끝이 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 건너 쪽에서요. 갑자기 수지 씨가 급하게 뛰어오면서요. 지혜 씨를 바라보면서 야, 말도 안 돼. 이 뭐야? 말도 안 돼. 너 이거 말이 돼? 야, 말이 돼? 이런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지혜 씨를 노려보면서 얘기하는데 대뜸 뛰어와서 수물떡거리면서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왜 이렇게 뛰어와? 걱정을 해주는데 야, 됐고, 나 지금 미안한데 먼저 간다. 미안하다. 친구 마지막 길 봐야 되는데 못 보고 갈 것 같다. 지금 급하게 다른 일이 좀 생겼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버리대요. 그리고 화장터를 떠나버리대요. 그렇게 남은 친구 지영 씨랑 지혜 씨는 마지막 친구의 길을 배웅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기분도 좀 그런데 뭐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할래? 지영아 이러면서 둘만 다리를 잡고 술집에 앉아서 먼저 간 친구의 그리움을 가슴에 묻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술 먹고 과거 이야기하면서 웃고 울고 시간을 때우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전화 주인공은 수지였어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수지야 오늘 급하게 너 먼저 뛰어갔는데 일 잘 해결됐냐? 안부를 물어주니까 대답이 없어요. 야, 전화했으면 말을 해야지. 너 오늘 급하게 한 거 괜찮냐고 또 모르니까 갑자기 여기서는요. 이건 제가 비속어를 그 제보를 들으면서 듣긴 들었는데 좀 순환해서 욕을 할게요. 야, 이 샹샹샹샹 미친아 그러면서 너 혹시 오늘 발인 장소에 내가 좀 반지 들고 왔냐고 전화기 너머로 어찌나 크게 빽 소리를 지르는지 엄청나게 욕을 하더래요. 가게에 있던 지영씨, 지혜씨는 그대로 얼어버렸대요. 스피커폰이었다고 표현을 하자면 평소에 욕도 잘 안 하던 친구가 그렇게 상스럽게 욕을 다다다다다다 거리는데 야 진정하라고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욕하냐고 야 기분 나쁘다 야 선 넘지 마 그러면서 이제는 뭐 욕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가 이틀 전에 치과에서 혹시 몰라서 오늘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되냐고 그리고 지영이도 항상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왜 나한테만 오늘 전화해서 욕하고 지냐고 막 서로 또 쏘아붙였대요. 지혜씨도 하도 욕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다다다다 본인도 따져 묻는데 자기 말을 무시하면서 되레 또 욕을 하면서 왜 장례식이 그걸 들고 와서 내 일에 초를 치고 있냐고 야 이 미친아 그러면서 이제는 통곡을 하더래요. 갑자기 욕하다가 통곡하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야 근데 너 좀 이상한데 내가 이거 반지 들고 왔다고 너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이거 반지 들고 온 거 지영이밖에 모르는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너 갑자기 말투도 왜 이래? 너 안 하던 이상한 사투리는 뭐야? 야 수지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반지 든 거. 이렇게 되레 물어봤대요. 맞잖아요. 반지를 들고 다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은 너 때문에 닫고 했다고. 너 때문에 닫고 했어.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린대요. 막걸리 마시고 있던 그날의 지혜씨와 지영씨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걸리 잘 먹다가 뭐야 이러면서 서로를 쳐다보며 그날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그냥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대요. 술맛 떨어진다면서. 기분이 찝찝한 채로 하루가 지나 며칠이 지나도 수지한테는 별말도 사과의 연락도 없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지영씨한테 전화를 해서 너한테는 연락 온 거 있냐 하니까 아니 나도 기분이 엄청 나쁜데 연락은 없었다고. 왜 우리한테 울면서 며칠 전에 그런 미친 발광을 했을까?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당연히 지혜 너는 더 이해 안 되겠지. 뭐 그렇게까지 그걸 욕을 먹어야 하냐. 또 이렇게 전화기 너머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그러다가 지혜씨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모르는 번호이긴 하지만 일단 그 전화를 받았대요. 그 전화에는 어떤 할머니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뭐 연기 톤으로 말하자면 혹시 그 우리 손녀 친구 지혜라는 친구 맞는지요? 할머니가 말을 하길래 네 어르신 제가 지혜라는 사람은 맞는데 혹시 손녀 이름이 어찌 되나요? 누구세요? 말할까? 우리 손녀 이름은 수지인데 내가 전화를 제대로 하긴 했구만. 수지 할머님이시구나. 어쩐 일이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냐 말을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수지랑 뭐 지혜 양이 심하게 싸웠다고 들었는데 맞냐? 내가 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좀 그런데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는가? 할머니께서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해주시는데 예. 아 그러시냐 할머님 수지랑 싸운 건 맞는데 애들 상황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잘 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혜씨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내가 중간에 할 말도 있고 그런데 미안하이 시간이 안 나더라도 꼭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는 그런 커피숍 같은 데 있는데 요 번호로 내가 문자 하나 넣어주면 내가 우리 딸이랑 갈 테니까 부탁하이 우리 손녀 아가씨. 차분하게 말을 하시길래 그럼 이날 괜찮으시면 볼 수 있을까요 해서 지혜씨가 허락을 해서 만나게 됐대요. 그렇게 수지 할머니와 그 시간대에 만나게 됐는데 수지 고모로 보이는 아까 따님과 온다고 했으니까 수지 고모겠죠. 수지 씨 고모로 보이는 분과 할머님이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지혜 씨 입장에서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친구끼리 이상한 상황으로 싸운 거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도 아니고 할머님까지 와서 이렇게 화를 풀어주려고 하나. 그리고 대뜸 연락 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상했대요. 부모님 말고 웬 할머니인지 이런 거 있죠. 먼저 지혜씨가 수지는 잘 지내고 있는가요? 몇 달 전에 장례식당에 보고 난 이후로 요즘 SNS라는 게 있거든요, 할머니. 요즘 젊은이들 하는 이런 메신저나 SNS 같은 이런 인터넷에도 많은 모임 같은 건데 여기에도 탈퇴를 했더라고요. 사진도 그렇고 다 안 보이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가요? 먼저 말꼬를 지혜씨가 트여줬대요. 네. 근데 할머니 거기서 거리면서 저기 지혜 손녀 친구 일단 이거 좀 받고 그러면서 뭔가를 꺼내주시는데 파란색 복주머니예요. 엄청나게 많은 금반지, 금열쇠, 금두꺼비, 금장신구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대요. 꽉 채울 정도로. 손으로 들어봤는데 무거웠대요. 지혜씨 입장에서. 뭐가 묵직하게 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헐 이게 뭔가요? 파란색 복주머니 이게 뭔가 할머니 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우리 요 아가씨한테 줄 테니까 꼭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줄 수 있냐? 아니요 할머니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뭔지 몰라도 일단 만났으니까 이야기는 듣는데 할머니 저 이거 부담스럽다고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이거 그 손녀 수지 갖다 줘야지 왜 절 주냐. 지혜씨가 거절을 했대요. 상당했대요. 지금으로 치면 어마무시하죠. 금값이 지금 비싼데 옆에 있던 수지 고모로 보이는 분이 저기 미안한데 그냥 내가 얘기하려는데 엄마가 말이 너무 느려서 그런데 저기 미안한데 수지가 오래된 친구가 3명 있다고 들었다. 얼마 전에 친구 하나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럼 수지한테 남은 친한 친구는 2명이지 않느냐. 여기 앞에 지혜씨 그리고 또 지영씨랬나? 맞나? 예 맞아요. 저희가 사공주였다고. 우리 수지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지금부터 듣는 건 지혜씨가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고모님이 빠르게 얘기해 주시는데 혹시 우리 수지 남자 사귄 거 본 적 있냐 그 말을 하니까 안 그래도요 지혜씨도 그렇고 하늘의 별이 된 희영씨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 만난 지영씨도 그렇고 친구들이 다 의아해한 게 있었어요. 수지씨 외모가요 저는 사진 봤습니다. 그날 사진을 다 봤는데 네 분 다 외모가 뛰어난데 수지씨 외모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제일 잘했대요. 4명 중에. 모든 게 뛰어나고 이제 30 가까이 됐거든요. 이분들이 그 당시로 치면. 안 그래도 30 넘도록 수지야 너는 30 다 돼가는 너는 왜 남자를 하나도 안 만나냐. 그렇게 눈이 높은 거냐. 야 이 기집애 우리한테는 말 못할 게 뭐 있어. 왜 남자도 안 만나고 우리 다 연애할 때 너는 왜 이렇게 혼자 있냐. 이렇게 친구들도 수지한테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거기서 항상 수지의 대답은요. 지금은 혼자가 좋은데 일하면서 나 할 거 하고 즐기는 게 더 좋지. 지금은 30 다 돼가도 난 별 생각 없다고. 항상 그게 답이었대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하긴 요즘에는 솔로로 골드미스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겠지. 네. 그런데 그 말에 고모님께서 말하길 사실 그거 이유 있다고. 아마 친구들은 분명 몰랐을 거라고. 이 수지가 귀것을 본다. 그것이 유치원 시절에 상당히 까불거리고 활동적인 애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굿판 가서 음식 집어먹고 거기서 한참을 놀다 와서 붙어온 것 같다. 추정으로는. 그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일이 그날 나는 그 일이 나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날 요사스러운 걸 달고 와서는 수지가 초경이 시작했을 때 수지 눈에도 드디어 그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 일단 굿판에 이 수지씨가 음식 집어먹고 놀던 이유는 그냥 그 어린 마음에 다들 그럴 거예요. 그 당시는. 뭔가 신기한 장면들에 애들은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것도 많아요. 제사를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수지씨가 분명 놀고 있는 것도 사람들의 증언으로 보긴 봤대요.
그런데 초경이 시작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인다고 하지만은 그냥 꾸미겠거니 헛것을 보겠거니 당연히 이렇게 넘기거든요. 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수지가 고등학생이 될 때쯤에 드디어 형체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 형체로 나타난 그 귀것이요. 수지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수지 뒤에 항상 같이 잠을 잤대요. 당연히 수지 부모님 눈에는 안 보였고 내 눈에도 안 보였는데 수지가 왜 그렇게 더위를 먹었나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본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우리 엄마는 그 존재를 봤대요. 옆에 있는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가족들은 너 헛거 본 거다. 기가 약하다.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수지한테 할머니죠. 옆에 계신 할머니가 수지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근데 그 할머니마저도 그 존재를 봤대요. 우리 엄마가 살던 동네가 예전부터 그 점집이 많은 동네 아세요, 돌리니? 지금도 알죠. 있긴 있거든요. 지리산 쪽에도 많고 제가 살던 그 대구 그쪽에도 많거든요. 이 당시는 뭐 더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엄마가 살던 동네가 옛날에 점집 같은 무당집, 신당 이런 게 많았던 엄청나게 뒤에 산을 끼고 있는 그런 당집, 점집이 많았대요. 예.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조금 줄었지만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아가씨.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을 우리 엄마는 거기서 살았고 먹고 살려고 점집 같은 데서 일을 수년간 나가서 우리 엄마가 잡일도 한 적이 있대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엄마도 결혼하면서 그 동네를 이웃 동네로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그 당집에서 먹고 살려고 좀 일했던 계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대요. 정확하게는요, 이분은요, 귀것을 보기보단 그 기운을 느꼈대요. 이거는 음산하다. 이건 분명 있다. 근데 수지한테요, 그 음산한 흉한 기분이 할머니께서 느꼈다면서 이거 보통 아니라고, 뭔가 씌인 것 같다고, 유일하게 할머니만 그걸 눈치를 챘대요. 예. 그래서 수지를 데리고 과거 엄마가 살던 동네 아직 운영하는 점집인지 당집인가 가서 수지를 보게 했대요.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한 당집에서요. 수지 씨를 보더니 아이고야 벌써 얘가 이렇게 컸어요. 아이고 이제 여자가 다 됐네. 아이고 예쁘게 컸네. 어이구 애도 가질 나이가 다 됐어. 아이고 그러니 이제 나타나긴 나타나고 보이는가 보다. 어떤 무당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할머님은 거기서 너무 놀랬대요. 뭐야 이거? 우리 손녀가 올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컸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기 할매요. 과거 우리 이모 할매가 여러 무당 식구들하고 여기 총각 귀신 놈 모질게 붙은 처자가 있어가지고 부판을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구슬해도 달래고 온짓거리를 해도 그 총각 귀신 잡것이 안 떼어내더라. 떼어내고 달래고 내다 포기할 찰나 어린 꼬마애가 뭐 약과하고 알밤 뭐 전 여기 와서 죄를 지는 와중에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꼬마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총각기가 갑자기 달래도 우리가 굿을 그렇게 해도 눈에 안 돌아가던 애가 그 꼬맹이 음식 먹는 거 보곤 바로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이때다 싶어 글로 보내버렸대요. 정말 미안하오. 왜냐 그때 당시 우리 이모 할머니가 참 이런 말하기 뭐한데 돈이 뭔지 그 유혹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우리 이모 할머니가 해버렸다고. 돈이 진짜 귀신이고 그때는 돈이 최고다 싶어서 정말 미안하오. 그래서 그거를 절로 확 보내버렸는데 아휴 언젠간 여기 올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나타났네. 돌아가신 우리 이모 할매 대신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클 줄 알았다. 아유 그 망할 총각기가 미인을 어찌 알아봤는지 그 어린 꼬마를 보고 질질 흘리면서 자리를 알아보고 절로 갔는데 우리가 미쳤지 저를 보내줘서 진짜 미안하오. 아유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짜였네. 미안하고 계속 사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분이요 어디선가 무슨 나무 상자를 들고 오더니 돈과 금괴 같은 걸 있죠 돌멩이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할머니하고 수지 씨한테 내미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이걸로 빚을 좀 갚으면 안 되겠냐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이거 혹시 몰라 나타날 것 같아서 이 돈하고 이 금괴로 내가 좀 갚겠어. 시인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 같이 붙어서 살던 그나마 고통을 줄이려면 이 귀껏한테 기대를 심어줘서 나를 좀 더 덜 괴롭혀 주십사 하는 방법뿐이 없대요. 근데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상이랑요. 총각귀신 떼기 정말 힘들대요. 이 이유는요, 안 들린대요. 뭐 무당이 죄를 하고 뭘 연명을 얘네들은 안 듣는데 이거를 반응을 해야 얘를 퇴치를 하는데 그냥 여자만 보기 때문에 이 뭘 하는 걸 그냥 안 듣는데요. 이게 너무 큰 문제래요. 반응을 해야지 뭘 죽여버리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듣기 위해서 떼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 무당도 말을 하기에 고통을 줄이려면 이 기껏한테 기대를 심어서 날 좀 덜 괴롭혀줄사 혹은 다시 누군가한테 보내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 모습이 보이면 여기 은반지 큼지막하게 있으니까 이 반지를 수지 처자 채취를 묻혀서 이 은반지를 받은 겁니다. 은반지를 여러 개 막 주는데 이 크게 예. 투박한 거 지금 우정링으로 끼고 있는 이 반지를 수지 처자 채취를 묻히고 나서 만약에 이 삼태 귀신, 이 총각 귀신 귀것이 관심이 보이는 처자들이 보이면 이 반지 나눠주기만 하면 된대요. 이 반지를 나눠주면 받은 이들한테 이런 이유는 절대 말하면 안 된대요. 그럼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네들만 알고 만약 이 총각귀가 다른 여자들한테 반응이 오면 이걸 반드시 선물을 해라. 이런 투박한 반지 여성들이 장기간 끼고 있을 이유 없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쁜 거 좋아하지 이런 무지막지하게 투박한 은반지 끼겠냐고. 보통 이런 거는 집 방 한구석에 처박아 두는 거지 혹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면 이 귀신이요 그나마 실망해서 조금씩 떠나갈 수도 있대요. 고통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수지 씨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삼태가 출근되는 게 10번 그리는 거 한 2-3번밖에 안 그린다는 거예요. 왜냐? 반응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 그러면 이 반지 여자들이 분명 안 낄 거니까 그냥 이거 선물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비방을 나름 줬대요. 그럼 조금씩은 관심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거라고. 명심하라고. 다들 명심하라고. 여기에 기 눌려서 지금 얘기하는 건 당집에 저 총각귀가 못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지금 나가면 들어버린다고. 총각귀가 이걸 들어버리면 나 쫓아내려고 하면 이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절대 나가면 그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수지는 그 더러운 귀것의 괴롭힘을 또 수년간 참아냈대요.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예. 드디어 귀신이요. 수지가 마음을 안 열어줬나 봐요. 밤마다 침 질질 흘리면서 머리 만지고 품고 이랬는데도 끝까지 수지 씨는 마음을 안 열어줬대요. 그 말에 의하면. 그러다가 수지 친구들이 뭐 집에 놀러 왔는지 있는지 이 귀것이요. 점점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는 게 보였대요. 근데 그게 앞에 말씀드린 지혜씨, 지영씨 그리고 하늘로 간 희영씨 이 친구들한테 눈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무당이 말한 그 무당이 준 크고 투박한 은반지를 우정링으로 빙자해서 선물을 해준 거래요. 당연히 이건 친구들이 받고 끼기가 좀 투박하다고 했잖아요. 돌빈이 크고. 이걸 못 껴요. 쑥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안 낄 거 알아서 수지도 그 당시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다 싶었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할머니 고향 무당이 몇 가지 경고를 한 게 또 있었거든요. 어이 아가씨 반지를 친구들이든 누구든 이걸 분포하면서 선물하고 나서는 너 절대로 10년 동안 남자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총각귀 것이 또 질투로 다가온다. 절대로 반지 주고 나서 얘가 눈을 돌릴 때 10년 동안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성 관련해서 뭐든지 하지 마라. 참아라. 그리고 죽은 자가 떠나는 길에 이 반지를 손에 절대 끼면 안 된다. 이것만 꼭 지켜라. 기억해라. 이 아가씨야. 10년 동안 절대 남자를 만나면 안 되고 죽은 자가 떠나는 길에 이 반지는 절대 당연히 이걸 뭐 들고 갈 일도 없겠지만은 이 반지를 손에 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죽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요? 라고 물어봤대요. 만약에 죽은 자가 많은 곳에서 이걸 끼게 되면 귀것들은 자기랑 혼사를 치는 거라 착각을 한대요. 예. 큰일 난대요. 네 채취도 묻어있고 이걸 끼워버리면 야가 착각할 거 아니가. 그러면은 너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거 아니가. 절대 끼면 안 된대요. 이런 것 낄 상황이 당연히 안 나올 거래요. 다시 말하지만 크고 투박한 은반지예요. 끼면 남자들도 헐렁헐렁해서 빠져요. 당연히 들고 다니는 용도도 힘들죠. 방구석에 처박혀 두는 거예요, 그냥. 이 몇 가지만 조심해야 된다. 제발 꼭 기억해라. 간혹 총각귀들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급하면 빙의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조심해라. 이게 마지막 당부였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수지 아가씨 알았지? 이렇게 당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타깝지만 벌어졌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게 수지가 이상한 사투리를 쓰면서 지혜씨한테 헛소리를 하면서 훈계했다고 말한 적 있죠. 너 반지 왜 안 끼냐. 안 그래도 얼마 전 친구 장례식 도중에 반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지가 대뜸 저한테 강원도 사투리를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 뭐 시골집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심하게 하진 않는데 얘가 갑자기 뭐 표준말 하다 뭐 사투리 하다 뭐 이러니까 좀 이상하긴 했다. 이렇게 고모님과 할머님한테 지혜씨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우야노 그럼 야가 그때 그러면 갑자기 빙이 돼서 쉬었구만. 친구들한테 자극을 줬구만. 그래서 요 지혜 친구가 장례식장에 그 반지를 갖고 와서 그냥 껴버렸구만. 이렇게 된 거래요. 그 욕을 먹기 싫어서 이 지혜 씨는 들고 온 거였는데 거기서 이미 수지 씨는 뭔가 빙의가 된 것 같대요. 지영이라는 친구는 이미 그 반지를 깨버린 상태입니다. 튜닝을 해서 쪼갰다고 해야 되죠. 그런 명을 당한 거래요. 왜냐면 온전한 모습이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영 씨는 그걸 피하게 된 거고요. 장신구를 가지고 다녀도. 근데 지혜 씨는 그 장례식장에, 희영 씨 장례식장에 한번 껴보면서 친구가 가는 화장터에서 수지가 떼내려고 했던 그 귀신한테 허락을 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지 씨가 헐레벌떡 하면서 뛰어왔다고 했죠. 예. 왜 그랬냐 그랬는데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한테 그 귀신이 갔다고 내 옆에 있던 놈이 벌건 대낮에 희영이 화장터에서 지혜 옆에 있더라. 이 말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나긴 모진 세월을 내가 참았는데 왜 이 반지를 들고 와서 이걸 껴서는 왜 그랬을까? 안 그래도 집에 오니까 누군가한테 엄청 욕을 하면서 울고 욕하고 떼쓰고 화내고 할머니하고 고모가 봤대요. 부모님도 보시고. 이걸 다 듣는데요. 올비님도 믿겠어요? 지혜씨가 이걸 지금 믿으라는 건가? 내가 무슨 전설의 고향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너무 복잡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더래요. 아니 내 옆에 그럼 그 이상한 총각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수진원에 보였다면 할머님 본다고 했으니까 설마 제 옆에 온 건가요? 넘어온 거예요? 말을 하니까 할머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진짜면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님 옆에 수지 고모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할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이 금들을 주는 거래요. 행여나 아가씨 그놈이 보일까봐 이 많은 금들을 주는 거다. 자, 이건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저도 신기했어요. 옛부터요. 은과 금은요. 질투를 부르는 재물이래요. 도리님. 옛날에 돈은 엽전인 거 아시죠? 엽전보다는 음보다는 금. 그런 질투를 부르는 재물 중에 하나래요. 음보단 금을 부러워하는 게 사람이고 귀신들도 마찬가지래요. 저승길 노잣돈도 금이 최고래요. 그러니 최대한 몸에 금장구를 치장하고 다녀라. 그렇게 이렇게 많은 금을 준 거래요. 혹시 나타나거나 느끼거나 이상하면 보이거든. 행여나 나타날까봐 그러는 거니까 오해 말라고. 그리고 정말 손녀 대신 사과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휘말리게 해서 지금 현재 수지가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곡기도 끊고 여기 지혜한테 미안해 하더라. 내 친구 어떡하냐고. 괜히 내가 그 시절 은반지 선물만 안 했더라면 이 우정님 선물만 안 했더라면 먼저 간 희영이한테도 미안하고 지금 지혜까지 잃을까봐 그런다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지혜가 너무 놀랬대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최근 친구가 사망했는데 희영이도 거기 관련이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저도 이건 못 들었어요. 고모님과 할머님이 끝까지 말을 안 해주셨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라. 자세한 부분은 저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들을 수 없었고 어찌됐든 최근에 간 친구도 이게 엮여 있었대요. 그래서 다 끝나나 싶었는데 여기서 이게 끝이 난 거면 그 지혜씨가 다음 타겟이 된 거잖아요. 넘어간 거죠. 근데 지혜씨는 너무 복잡했대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그날은 헤어지면서 지영이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방금 수지 할머니 고모님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다. 전화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냐 하면서 지영씨도 자기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이후에 문자가 하나 지영씨한테 날라왔대요. 지혜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불교 신자거든. 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랑 엮이면 안 될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떡하니 날라왔대요. 졸지에 최근에는 죽은 친구가 하나 생겼고요. 수지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멀어졌고요. 그리고 옆에 남은 친구 지영씨마저도 엄마가 너랑 엮이지 말래. 씨였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이런 고통 속에 졸지에 친구 3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일어나 이제는 머리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이었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혜씨 부모님한테도 했대요. 엄마 나 사실 이런 지금 얘기 듣고 왔다. 그러니까 이 금은 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또 마찬가지로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아예 이런 계통을 믿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러려니 했다고 하는데 당장 금 돌려주라고. 이게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만데 지금 네가 미쳤냐고 이거 받아오냐고 또 훈계를 들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주인공은 지혜씨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들어도 지금 믿거나 말거네요. 근데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의식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며칠을 좀 긴장한 상태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는 번호로 또 하나 문자가 날라왔는데 엄청나게 길게 왔는데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이분은 이걸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한텐 피해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넌 너의 삶을 살아라. 지혜야 정말 미안해. 간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와 있었대요. 이게 뭔가 싶어서 누군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냐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그렇게 잊혀지듯 몇 년의 시간이 흘렀대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대요. 뭐 금장구 덕인지 모르겠는데 지혜씨한테는 보이지도 않았대요. 꿈도 잘 꿨대요. 아무 일도 없었대요. 아 역시나 믿거나 말거나 그 당시 개소리 뚱따지 같은 소리였구나 하던 찰나 또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좀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동창회 모임 같은 데서 뜻밖의 소리를 하나 드디어 듣게 됐어요. 수지가 현재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다른 친구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죽은 지 몇 년 됐대요. 아니 그걸 듣던 지혜씨가 무슨 소리냐고. 나 몇 년 전에 거기 할머님하고 수지 고모님 만났는데 아니 나도 우연히 들었다. 나 교사 임용되면서 우리 학교 다니던 은사님 뵈러 갔거든. 근데 거기서 그 은사님께서 피영이 죽은 일 수지 얘기를 하더라. 아무도 이걸 안 알리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는데 그냥 수지가 하늘로 갔대. 이 말에 지혜씨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럼 이 그때 받은 문자 이거 뭐지? 오만 생각을 들면서 궁금하니까 수소문을 했대요. 당시 만났던 수지 고모님을 만나게 됐대요. 수지 하늘로 갔다고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할머님은 돌아가셨대요. 너무 충격을 또 한 번 받았대요. 어느 한날 수지가 수지 부모랑 할미랑 고모이 나한테 요상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 뭔가 각오를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사고로 그 친구 하나 희영이라는 그 친구 가가 죽고 난 이후에 총각기가 나타나서 49일이 지나면 나는 네 친구 지혜 걔한테 간다고 그런 소리를 수지한테 했다더라. 49일이 지나면 난 이제 네 친구한테 간다. 네 친구가 나랑 혼례를 치르려고 죽은 네 친구 그 장터에서 내 마음을 받아줬다면서 반지를 딱 끼더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대요. 나는 글로 간다고 그렇게 수지한테 그 총각기가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총각기가 수지씨한테 출근되며 찝쩍거릴 때는요. 수십 년 긴 세월을 대꾸도 안 했던 수지씨가 드디어 울분을 토하면서 내 친구 지혜 건들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얼마 전 너 하나 때문에 한 명도 가지 않았냐. 그렇게 고통 속에 친구 하나 갔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잘못되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절대 가지 말고 그냥 내 곁에 있어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엄청나게 그 총각기를 달랬대요. 내 분에 못 이겨. 내 친구한테 나는 그날 욕까지 했다. 그것도 미안하고 죄스러운데 제발 놔둬라. 내가 네 책임질 테니까 놔둬라. 이제 내 친구 2명이나 있는 거 보기 싫다. 제발 놔둬라.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요망한 귀껏한테 자기가 간 것 같대요.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유언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러줬대요. 가족들 위에는 알리지 않았대요. 지혜양 정말 미안하다. 엮이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다. 우리도 친한 동무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았는데 내가 죽은 수지 대신해서도 사과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냥 지금처럼 평상시대로 생활하면 되고 그냥 수지는 마음 한구석에 묻고 잘 살라고. 그걸 다 듣던 지혜씨가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받은 복주머니의 금들은요 이후에 돌려드렸대요. 참으로 씁쓸했던 자기의 사연을 저한테 들려주는데 이걸 제가 들려주면서 산이한테 들었던 공통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과 은 이거 다 맞냐 하니까 맞대요. 내가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냐. 삼태귀신, 뭐 총각귀신, 몽달귀신 다 한 놈들이거든. 근데 걔네들은 진짜 떼기 힘들다 말했잖아요. 얘네들이 뭘 들어야지만 반응을 해야지만 뭐 죽여버리든 뭐 파괴신이 나와서 뭐 죽여버리든 그러는데 얘들이 듣지를 않아. 그냥 아예 관심이 딴 데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불러낼 수도 없대요. 네. 정작 뭐가 있어도 얘들이 피하는 건지 떼기 정말 힘들대요. 옛부터 어른들은 이것들을 설화 속의 도깨비라고도 표현을 한대요. 이 몽달귀신 애들을요. 장난이 과해졌다. 이 도깨비의 장난이 과해졌다. 말도 했을 정도로 쟤네들은 떼기 힘들다. 계기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무슨 이유라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계기도 만들기도 힘들고 이유도 만들기도 힘들고 반응도 만들기 힘들다. 이런 쉽지 않은 조금 마음 아프겠지만 아이고야 너 제보 받은 것 중에 참 귀한 거 받았다. 참으로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혜 씨는 먼저 간 좋은 벗 덕에 뭐 따지고 보면 이분 죄는 아무것도 없다만 네. 잘 벗어난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을 끝으로 제가 오늘 지혜 씨의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씁쓸하네요. 또 이야기가. 그렇죠. 안타깝고. 좀 듣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아코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또 감사하게 들었지만 또 이런 일도 있겠구나 라고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시간 되실 때 또 오실 거라고 믿고 항상 육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건강도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코님의 이야기도 또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코님의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돌비 아코라고 검색하시면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행자님께서 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자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현실공포 이야기일지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두 가지가 섞였는데요. 오, 하이브리드. 예. 그래도 저는 사람이 무서운 쪽에 한 손을 조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예요. 세상에 참 고수들 단기 알바가 많은데 그중에는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참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사실 저번 주 참하기 전날에.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저도 한두 번, 두세 번 봤나?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고 저랑 친한 친구랑 아는 사람이라 같이 우연찮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냥 무서운 얘기 묻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다 하다가 네. 같이 있던 친구가 아니다, 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왜냐면 얘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나한테 똘순이 얘기를 듣고 똘순이 소개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으니까 똘순이를 찾은 거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사람도 기억을 가물가물 해갖고 해준 얘기인데요. 그 사람의 대학 동기를 똘비라고 할게요. 이 똘비하고 또 똘비 친구 갑돌이가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셋이서 원래 여름방학에 여행을 가기로 했었대요. 근데 똘비하고 갑돌이가 이제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어야 됐는데 역시 내일 없이 사는 대학생답게 그냥 맨날 술만 마신 거예요. 돈은 안 모으고. 그러니까 여름에 여행을 못 가고 다른 친구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었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무조건 돈을 모으겠다. 그래서 또 지내다가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또 술을 매일 먹은 거예요. 지금 당장 여행 가기로 한 거는 한 달 뒤인데 한 달 뒤 방학 중간에 가기로 해서 대학생 겨울방학이 기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한 달 사이에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막 찾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고수익 단기 알바를 찾은 거예요. 그런 거 위험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었냐면요. 그때 당시 최저시급이 한 5, 6천 원 할 때거든요. 근데 한 달만 바짝 일하면 1,000몇백을 준다 했었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둘은 그때 맨 처음에 뭔 생각을 했냐면 그냥 건설 현장 노가다? 그런 걸 쉬지 않고 매일 하는 건가? 뭐 그런 그냥 막연한 꿈을 꾼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은 사회생활을 사실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대학 가서 그냥 술 먹고 노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큰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야 이거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걔한테 뭐라 하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얘기 막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가자. 갔대요. 갔더니 웬 무당집이더래요.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당이 자기가 여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여기 정리를 하고 지방에도 좀 조용하게 약간 좀 한적하게 도사처럼 살고 싶어서 시골 지방 어딘가에 별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이게 지금 별장을 자기가 잘못 샀다 듣고 있었대요. 그 집을 허무는 일인가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 별장을 산 터가 자기가 제대로 직접 못 가봐서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음기가 너무 세더라. 이 친구 이 남자 둘이 왜 이걸 또 의심을 덜했냐면요. 보통 범죄가 일어나는 고수익 단기 알바가 뭐 여성 우대 이런 경우가 되게 의심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뭐 남성 우대 그냥 당연히 막노동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볼까? 그냥 그 별장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 가서 쉽게 말해서 양기가 좀 센 남자 둘이 가서 한 달간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된다. 대신 그 집 앞에 울타리를 자기가 쳐놨고 벽도 있고 담도 있는데 그 밖으로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 안에 뭐 마당을 돌아다닌 거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듣고 있다가 아니 이게 무슨 개꿀 알바인가. 거기 가서 그러면 뭐 자기가 도 닦고 뭐 기도하고 해야 되냐. 아 그런 거 없고 그냥 각자 노트북 가져가도 인터넷 다 뚫어놨고 수도 잘 나오고 보일러 잘 되고 TV도 있고 하니까 책을 가져가든 노트북을 가져가든 한 달만 거기 있으면 된다.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거기서 밖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술을 먹고 누워도 되고 뭐 다 맘대로 된다. 근데 한 달에 있어야 되니까 먹을 걸 사러 나오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를 맨 처음에 니들이 이제 싸 가라. 그리고 토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다 주세요 하면은 자기가 주말에 내려가서 울타리 밖에서 주겠다. 그 받아서 또 일주일 생활하고 또 주말쯤 되면은 문자나 전화를 해서 말을 해주면 자기가 또 주말에 가서 사다 줄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개꿀 알바잖아요 사실. 예. 그럼 모두가 의심할 만하죠. 근데 얘네들이 또 의심하는 이유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무당이에요. 무당이 음기 누르겠다고 남자 둘을 부른다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로 고용한다 그러면은 의심하고 사기치지 말라고 침을 뱉고 나오겠죠. 근데 왠지 무당이 그러니까 아 나는 안 믿어도 이 사람은 그런 걸 믿으니까 무당을 할 거다. 근데 이거 진짜 개꿀인 것 같다. 그래서 하겠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는 우리 둘만 있는 거냐? 무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다. 한 채가 있는 쪽은 양기가 너무 세고 그래서 여자애들 둘이 들어가 있다 지금. 한쪽이 음기가 너무 센데 거기 니들 둘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무당 그 사장이 그 얘기를 막 하더래요.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마당 밖을 나오더라도 이 부적을 항상 그 옷에 간직하고 마당을 나오고 울타리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말고. 그런 얘기 나 솔직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그런 걸 애초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밖에서 뭐 어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면서 니들 꿰어내려 할지 모른다. 그냥 무시해라. 듣지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뭐 알겠다. 오히려 여자 둘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두근두근 했대요. 이거 잘못하면 헌팅하고 이거 한 달간 동거 체험 아니냐 막 약간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말에 바로 가자. 일주일치 니들이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챙겨와라. 그러면 내가 차로 다 실어다 같이 가겠다. 예. 그러니까 알겠다. 그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냐. 그러니까 한 달 딱 채우고 나올 때 줄 건데 하필이면 이번 달이 윤달이다. 그래서 이 달을 채워야 되는데 윤달이라 네가 두 달이 있어야 된다.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1,500이 아니라 두 달에 1,500이냐? 그러니까 아니지. 한 달에 1,500이 두 달이면 3,000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일하고 둘이서 같이 일하니까 거의 6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친구한테 우리는 두 달간 장난으로 배 타러 간다. 돈 많이 벌어오니까 그 돈으로 여행 가자. 이 쌍놈씨야 뭐 이러면서 막 장난을 쳤대요. 네가 저번 학기 때 하도 우리가 서러워서 배 타러 간다. 두 달 뒤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냥 막 웃었대요. 미친놈들 아니냐고. 하여튼 그러고 이제 갔는데 집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대요. 근데 그 무당은 그 안으로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은 왼쪽이 너네 집이고 오른쪽이 여자 둘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마주칠 일이 많이 없겠지만 그냥 이 울타리 밖으로만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식량 있는 그 상자랑 이거 다 옮기고 컴퓨터랑 플스랑 이런 거 챙겨서 다 갖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딱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순간 위약금이 2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 이거 중간에 도망간 애들 잡아가지고 위약금으로 돈 뜯나? 이 생각도 했대요. 울타리 그 앞쪽에 막 CCTV 이런 거 엄청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만 지키면 돈을 받겠네. 그러니까 얘네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한 10명이 알바가 구해지면 그 중에 한두 팀은 지키겠지만 한 8팀 정도가 어기면 이거 위약금 받은 걸로 지킨 애들 주고 남은 걸 지가 먹나?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대요. 우린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택배 같은 거나 옷 같은 게 필요할 텐데 딱 계절이 바뀌는 시기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울타리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택배 기사가 놓고 가지 말라고 직접 수령한 다음에 울타리 앞에서 받아라. 울타리가 그렇게 높진 않았대요. 울타리 앞에서 받으면 된다. 열지만 않으면 되니까. 아, 뭐 알겠다. 그러고 알바가 시작이 된 거예요. 2달짜리가. 근데 그 무당이 그 말하긴 했었거든요. 한 달간 만약에 버티기 힘들 것 같으면 한 달만 채우고 나와도 된다고. 대신 한 달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한 달하고 일주일만 더 있을게요. 이게 안 된다. 오. 윤달이라 2달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던 사람이 하면 자기도 편한데 한 달 딱 채우고 나오겠다면 그냥 1,500 바로 주고 끝난다. 예. 그래서 둘은 이제 그냥 개꿀이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첫날에 그냥 대충 짐 정리하고 자고 뭐
뭐 둘째 날은 늦잠 자고 술이랑 이것도 많이 사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보면서 그 정원이 뭐 의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갖고 앉아갖고 술 좀 먹다가 들어가서 게임 좀 하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뭐 책 좀 보다가 그렇게 막 지내고 있었대요. 그러고 술도 다 떨어지고 해서 부당한테 술 뭐 요 정도랑 뭐 밥이랑 라면이랑 그리고 고기 좀 사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알겠다 하고 그걸 또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이 물건을 받으면서 옆집 여자들이랑 마주쳤대요. 처음 자기 또래인데 이쁘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냥 대충 인사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오다 가다 마주치는 거 있잖아요. 같이 그냥 마당에서 산책을 하든 뭐 맥주를 마시고 있든 뭐 그러고 있으면 마주치고 같이 커피 마실 때도 있고 그러고 지내다가 되게 친해졌고 또 주말에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 남자 둘이 있다 보면 처음엔 요리를 해먹어도 금방 안 해먹고 라면만 먹기 시작해요. 고기랑 이런 걸 받은 게 있었으니까 술도 좀 남았고 어차피 우리 술이랑 고기랑 라면이랑 다 받을 거니까 그 고기 오늘 그냥 밖에서 바베큐로 구워 먹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옆집 여자들도 같이 드시죠 이렇게 되면서 같이 그냥 바베큐 파티하고 놀았대요. 너무 재밌게 놀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다가 제 울타리 쪽으로 자기네를 보더니 부르더래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뭐야 하고 오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데리고 가지 말라 했잖아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도 그거 뭐 사람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갖고 할아버지 왜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니들 거기서 뭐 하냐고 우리 여기서 그냥 한 달 살기 하러 왔다 여행 온 대학생들이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되게 놀란 표정으로 여기도 한 달이나 있다고 막 이러더래요. 네, 뭐 그냥 한 달간 렌트했어요. 뭐 하신 말씀 있으시냐고. 주변에 뭐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시끄러울 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고 거기다 한 달이냐 이냐면서 되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안쓰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가 뭐 어떤 데인데요 했더니 여기가 아니다 그냥 잘 지내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쯧쯧거리면서 가더래요. 사람이 되게 찜찜하잖아요. 근데 또 그 이쁜 여자 두 분이 같이 또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놀고 하다 보니까 금방 잊었대요. 그렇게 또 지나서 한 3주차쯤 됐을 때 친구가 다음 주만 한 달 채우는데 나갈 거냐 더 있을 거냐 이렇게 하다가 진짜 고민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 달이 딱 채워졌대요. 근데 그때 이미 여자분들이랑도 친해져서 여자분들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한 달 더 있으실 거냐고.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자기들은 한 달 더 있을 거라고 한 달 더 있어도 된다 했다고. 그러니까 얘도 사실 그 여자분 중에 한 분과 약간 썸씽이 있었던 거죠. 그럼 나도 한 달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됐대요. 그 무당한테도 이거 사다 주시고 저희 한 달 더 있기로 했어요. 그러냐 알겠다. 그러고 대신 그럼 돈은 자기가 한 번에 주면 되겠냐 아니면 지금 나눠서 줄까 한 번에 줄까 이럴까? 친구는 받고 또 받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가 돈 들어 우리 쓰고 싶어서 나가게 된다. 그냥 차라리 한 번에 받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으면 돈 쓸 일도 없고 괜히 돈 생기면 견물생심이라고 나가고 싶어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자기는 자기를 못 믿는다.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저희 다음 달에 한 번에 받을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막 묻길래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를 못 믿는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대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평범하게 지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둘둘 붙어 살다시피 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둘 썸씽이 돼서 이게 분명히 남집 여자 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남녀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정말 그냥 잘 지냈대요. 잘 지내다가 어느 무당이 또 짐을 갖다 주러 왔는데 남녀로 나오니까 무당이 막 화를 내더래요. 니들이 섞여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니들이 뭘 하고 길바닥에서 뭘 하든 상관은 없다만 그 집 안에서는 남녀 있지 말라고. 예. 막 화를 내니까 뭐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되게 편하잖아요. 되게 편한 삶을 살면서 큰돈 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그래 오케이 알겠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물건 가지러 오는 날만 내가 조심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러고 무당이 왔을 때 또 한 말이 이제 한 2, 3주 있으면 끝일 건데 하면서 아마 끝나기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딜 가냐고 우린 끝나면 집을 가야지 했더니 니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묻고 나면 그 사람들 따라가서 털어내야 된다고. 다 털어내고 니들이 안전할 수 있게 다 털어내다 싶으면 그때 돈도 다 주는 거라고. 내가 니들한테 돈 주려고 고용했지 니들 장례식 구조내려고 고용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알겠다. 참 무당이라고 그러면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믿는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있다가 그때부터 뭔가 좀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되게 이상하게 자기들을 쳐다보는 게 좀 느껴졌대요. 오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들도 있고 되게 편하기도 하고 바닷가도 이쁘고 한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한 달 좀 넘게 있으니까 저 앞에 보이는 바닷가도 지겹고 이 생활 패턴도 좀 지겹고
그리고 처음에 그 설렜던 여자도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해도 매일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져서 만난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만나는 분위기가 된 건데 매일 보니까 조금 슬슬 그게 올라오는 거죠. 네. 뭔가 새로운 자극을 도파민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가고 싶어지더래요. 나가면은 돈이 더블로 나오니까 그건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 지루함을 어떻게 3주만 더 참으면 된다 3주만 더 참으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 지루해질 때쯤 보이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되게 멀찌감이 가고 이 집 근처에 안 오는 느낌이더래요. 그러다가 사람이 또 매일 밥이랑 고기랑 술만 먹을 수도 없고 뭐 시켜 먹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울타리 앞에서 받으면 된다 했으니까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자 얘기 나와서 짜장면이랑 중국 요리랑 이것저것 좀 시켜 먹자 해서 했는데 막 많이 시키니까 시골에서 그 사람도 얼마나 신나요? 열심히 해갖고 그럼 갖다 드릴게요. 주소 말씀하세요 했더니 여기 어디 뭐 편지예요 했더니 그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가 네. 한 5분 있다 전화가 오더래요. 혹시 거기 그 바닷가 옆에 보이는 그 단지냐고 집 두 채 있는 거기냐고. 네 거기에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희가 배달 권한 받기라고 다른 중국집 찾으셔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가 동네 장사라 다른 중국집이랑 그 배달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피곤해진다고. 죄송하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다른 중국집을 또 찾아서 전화했더니 거기도 배달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야 여기 중국집 되게 이상하다 하고 또 다른 치킨집이나 피자 같은 거 있나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는데 다 배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지만 어쩌겠어요. 어쨌든 자기네 집엔 고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고기 구워 먹고 또 찌개 끓여 먹고 밥이랑 같이 또 술도 먹고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 집 근처로는 안 오고 좀 멀찌감이 떨어져서 약간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였대요. 자기들한테 뭔가 얘기할 때. 배달 온 사람도 멀찌감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나와서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요 앞까지만 와주시면 우리가 받는데 왜 그러시냐. 안 된다고.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대요. 무당이랑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짜가지고 일부러 문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 되게 짜증이 나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이걸 좀 느낄 때쯤부터 이 집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시작했대요. 뭔가 자고 있으면 그 집이 분명히 자기 둘밖에 없는데 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거나 밖에서 완전 새벽인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로 자기네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어느 날은 뭐 자기가 화장실에도 볼일을 보고 손을 씻잖아요. 보통 근데 손 씻는 다음에 거울이 있잖아요.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가 하고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없고 뭐야 하고 창문에 물기를 닦아냈더니 자기 옆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되게 여기 있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도 맨 처음에 뭔 개소리냐 이러다가 그 친구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기 시작하니까 뭔가 되게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말한 이 음기가 강하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우리 얼마나 남았지? 이런 걸 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자기들은 못 느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햇볕이라도 좀 쐬자 해서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집에서 여자애들 둘이 나오는데 얘네가 상태가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니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얘네들은 집에서 남자 귀신이 나온다. 네. 근데 이제 남자 귀신이 자기네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 쉽게 해도 귀접을 하게 된 뭐 그런 내용이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이었대요. 그러니까 며칠간 잠을 못 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갈까 하는데 지금 나가면 얘가 우리한테 주기로 하는 게 3천만 원이니까 따블이면 6천만 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둘 다 나가면 1억 2천인데 어떻게 갚을 거냐.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다. 버텨야 된다. 그리고 무당 몰래 우리가 같이 섞어서 잘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무당 몰래 그냥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온갖 방법을 써봤는데 그런 일이 계속 터졌대요.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집에서 되게 깔끔하다고 느꼈는데 점점 집에서 뭔가 썩은 내가 나더래요. 근데 이 썩은 내가 그냥 풀 썩은 내가 아니라 고기 같은 거 썩은 내 있죠. 그런 느낌의 냄새인데 너무 심하고 뭔가 음식물 쓰레기 나올 게 없는데 자꾸 뭔가 막 파리 같은 거 날라다니고 뭔가 집 구석 어딘가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가 밖에 나와서 바다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이상하게 자기 주변에 막 파리 같은 게 막 꼬이고 그리고 되게 그 마지막 한 3주 정도가 진짜 힘들었대요. 근데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이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며칠 안 남았다 하면서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래요. 매일 이런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면 좀 익숙해질만 하겠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익숙해지지가 않더래요. 더군다나 뭐 여자애들은 진짜 막 울면서 나오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할까 하면은 정말 막 술잔 따르다가 막 졸고 그러고 있다가 한 3일쯤 남았을 땐가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집 앞으로 오더래요. 네.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랬는데 니들 빨리 나오라고. 그니까 저희 며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막 화를 내더래요. 니들 거기다 단체로 죽을 거냐고 빨리 튀어나오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는 거의 4명 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갔대요. 그러니까 무당의 한 마리에게 한 귀로 흘려라. 어떤 말을 해서라도 꿰어낼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있으면은 시켜서 양기가 음기를 누르고 음기가 양기를 누르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불편하다 느껴서 니들을 쫓아내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할 거다. 막 깜짝 놀라게도 할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사람인 척하면서 막 니들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 거 막 회유도 할 거고 협박도 할 거고 별거 다 할 거다. 그러니까 한 귀로 흘려라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두 노인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갈 정도였대요. 그만큼 피폐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었대요. 그러고 있다가 할머니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냥 가자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고 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끌고 가더래요 할머니를. 그러니까 할머니가 니들 내 손주 같아서 그런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쟤네 됐다고 쟤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인다고 그냥 가자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막 끌고 가더래요. 얘네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더 이상 못 주겠고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도 안 가고 모르겠다고 있다가 이제 이틀 남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당일날이 되는 12시가 딱 땡칠 때쯤 한 11시 50분 55분 막 이쯤에 앞에 까만 차가 한 3대가 쓰더래요. 그러고서 어떤 사람이 딱 내리더니 저기요 이러니까 4명이 쓱 나왔대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5분 남았다고. 이제 5분만 있으면은 그거 일 끝난다고 그 무당한테 설명을 들었죠. 우리가 가서 부정한 걸 털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그나마 기가 좀 세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8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9주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니네가 한 5, 6주는 아무 일 없었던 게 기가 좀 그나마 세도 그랬던 거지 니들도 기가 어느 정도 얘네가 익숙해져서 3주간 괴롭혔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버티면 되니까 지금부터 가서 짐 미리 싸시라고. 그 짐 싸서 여기에 실어서 남여여 차 한 대씩 타고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그 지인 무당들이다. 거기 가서 안 좋은 기운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돈 받고 가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좀비처럼 쓱 기어가서 짐을 다 막 챙겨서 딱 문 앞에 서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12시가 좀 넘으니까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왜 그러시냐 12시 되지 않았냐 했더니 이게 그 점집에서는 만세력이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가 있잖아요. 사주에 보면 뭐 자신이 축신 이런 시가 있잖아요. 이게 개념이 우리가 현재 쓰는 24시간 개념이 조금 다르대요. 비슷한 면이 많은데 아직 만세력으로 계산하면 안 됐다고. 좀 더 남았다고.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더래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얼마나 남았냐고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30분이면 뭐 지금 3주간 여기도 지옥같이 있었는데 30분대 뭐 큰일이 생기겠어. 사람들도 앞에 있고 자기 무당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귀신이 와서 막판으로 놀리려 해도 얘네가 막아주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내는 배추로 가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담배 피면서 나가면 뭐 할 거예요 뭐 이런저런 또 얘기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 됐다 갑시다 이러더래요. 담배를 끄고 후다다닥 나왔대요. 후다닥 나와서 저 차에다 짐을 실으시면 돼요 하고 짐 다 싣고 여자분들은 2차 남자분들은 2차에 타시면 돼요 이랬대요. 그리고 차에 딱 타는데 똘비가 차에 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빵빵빵빵 거리면서 오더래요. 뭐지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찾고 빨리 타요 이러는데 내가 저기 귀신이 사람들이 별반 없는 거 보니까 저 귀신인가 싶기도 한데 그 할아버지가 멀찌감이 떨어져서 그 차 타면 안 된다고. 그 차 타지 말고 빨리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정신이 이제 나오니까 좀 괜찮은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뭔 소리야 저 가서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차 타면 안 된다고 막 하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에 돈 안 받을 거냐고 빨리 타라고. 저거 지금 사람으로 보이냐고. 저 사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겪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헛게 보이나 보다 하고 차에 탔대요. 그냥 타고 쭉 가다 보니까 그 동네가 바닷가 동네라 했거든요. 우선 배들이 쭉 서 있는 항구 같은 데로 가더래요. 그래서 여기 뭐냐고. 그러니까 이 배 타라고. 그러니까 배를 왜 타냐. 그러니까 그 부담이 많은 게 니들이 이런 거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산귀신이다. 산귀신이 여기 원래 공동묘지 있던 거 다 잡아먹어 되게 힘이 세진 산귀신이다. 근데 얘네가 힘이 많이 세다. 예. 근데 이 산귀신을 바다로 끌고 나가서 하면 힘이 약해져서 털어내기가 훨씬 쉽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배도 렌트하고 뭐하고 한 거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쭈르르 타고 가는 자기가 뭔가 깨름직하더래요. 왜냐면은 배에는 보통 배 넘버랑 뭐 이런 게 좀 정보가 써 있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 똘비가 친척이 원래 배 타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근데 저 배에 써있는 저게 한국 배의 정보가 아니래요. 이 상반들이 이 동네 배를 빌렸다는데 또는 한국 배가 아닌데 뭐지? 갑자기 느낌이 쎄했대요. 그러면서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보니까 선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을 쓰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느낌이 되게 안 좋다라는 느낌이 엄청 세게 들더래요. 불안한데? 하고 배 시동이 걸리고 빨리 타라고 가자고 가서 빨리 털고 후딱 갔다 오자고 해 뜨기 전에 빨리 털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하고 하는데 그 뒤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타는 그 4발 달린 오토바이 같은 거 있죠. 그거 한 3대가 오더래요. 자동차도 한 2대가 오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막 또 뭐라 하더래요. 근데 저게 귀신이면 생각해보니까 귀신이면 저런 걸 탈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자주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빨리 타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근데 똘비가 거기서 뭔가 느낌이 너무 세함을 느껴서 잠시만요 하고 할아버지 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 욕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저 사람 아니라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빨리 일로 오라고 친구 데리고 오라고 빨리 다 데리고 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껴서 이도저도 못했대요. 이쪽으로 가서 만약 저 사람들 말이 맞고 저게 귀신이면 자기 지금 홀려도 죽을 거고 저게 귀신이 아니면 얘네가 지금 나한테 뭔가 하려는 것 같다. 근데 이 친구는 이 3주간 귀신한테 좀 시달리긴 했지만 그 전에 원래 좀 냉정한 공대생이었단 말이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자. 여기가 귀신보다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저 배는 일단 뭔가 찜찜하다 해서 그쪽으로 갔대요.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배에서 내려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혼자 온 게 아니라 차들도 몇 대 와 있었다 했잖아요. 그 마을 젊은 사람들 같았대요.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내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일단 배로 다시 가더래요. 그리고 그냥 배가 나갔대요. 그러면서 일단 집에 가자고 해서 니 뭐 별일 없었냐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저는 뭐 별일 없었고 근데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 다 사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좀 제정신이 아니긴 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서 이거 보라고 얘네 벌써 약간 이상하다고 하면서 무슨 병원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무슨 링거 같은 거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딱 생각이 든 게 자기 맨 처음에 알바 채용한다고 자기 이름, 주소, 학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이런 거 다 써져 있는 걸 냈단 말이죠. 일단 돈은 받아야 되니까 무당한테 가야 되잖아요. 무당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 집이 비어있더래요. 무당 깃발도 없고 그냥 집이 비어있더래요. 불안하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핸드폰이 꺼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썸씽을 탔던 여자애들도 같이 거의 들어갈까지 동거동락하면서 번호 이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핸드폰이 다 꺼져 있더래요. 근데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복잡했대요. 복잡하고 있던 와중에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알바를 했는데 뭐 돈을 떼먹힌 것 같다 했는데 엄마 아빠는 뭐 사람아 돌아왔으면 됐다 막 이런 얘기가 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내가 돈 나왔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마치 사람아 와서 다행이다 뭐 이런 반응이고 뭐야 이러고 딱 자는데 몸이 되게 막 으스스스 떨리면서 부르르 떨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봤던 귀신들의 그 형상들이 자기 방이랑 집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얘네가 붙어왔구나. 이거 무당을 찾아가야겠다. 근데 무당을 찾아오는데 무당들은 별말 없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 친구의 지인이 친구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너 그 주변에 그 되게 센 무당 있다잖아. 이 얘기가 그래서 똘순이 찾았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가 만났대요. 결국엔 만나서 쓱 보더니 얘 지금 보이는 거 귀신 아니라고. 그럼 뭐냐? 얘 귀신 같은 거 씌인 게 아니야. 근데 그 터가 안 좋긴 한데 얘 귀신에 씌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 소리냐고 내가 막 밤마다 보고 가더니 가짜 아니냐고 했더니 그 집이라는 데 한번 가보자고. 그 집 쪽으로 쓱 가더니 이 집에 귀신이 많이 붙어있는 건 맞대요. 근데 얘네가 니들한테 해코지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특히 너한테는 해코지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너가 오니까 기뻐하네. 이건 너한테 해코지 할 애들이 아니야. 너가 붙어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똘비가 이게 뭔 소린가. 내가 돌아왔으면 얘네가 내가 있는 게 불편해서 내 기에 눌려서 얘네가 불편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다고 들었다. 뭔 개소리냐. 넌 그 정도 기운도 없고 그냥 넌 평범한 애다. 그리고 너가 불편해서 했으면은 얘가 근처에 왔다니 이렇게 막 애들이 신나하지 않을 거다. 얘네 되게 기뻐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되게 센 무당, 진짜 무당이라 하고 자기가 또 맨정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똘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 집 앞쪽으로 가더래요. 그러면서 문을 열렸는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안에 사람들이 또 있더래요.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똘비가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가자 막 이러니까 똘순이가 왜? 하고 얘네가 막 반응을 보니까 쟤네구나 싶었대요. 근데 똘순이도 뭐 귀신을 상대하는 거지 막 시켜서 범죄 조직이면 자기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호다다닥 도망갔대요. 같이 도망가서 밤에 똘순이가 나 물어볼 게 있었는데 저 때 못 물어봤다고. 나 잠깐 다시 가봐야겠다고. 밤에 다시 갔대요. 밤에 다시 갔더니 거기 불 다 꺼져 있고 똘순이 눈에는 거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마당에 나와 있었대요. 가고 그 귀신들 중 하나 보고 시켜서 오라고 했겠죠. 와보라고. 그럼 가도 뭔가 대화를 좀 하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 둘은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못 오래요. 그리고 와서 너 어느 병원으로 갔냐?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서 기록을 보니까 이 똘비가 약에 중독됐던 거예요. 약에 중독됐고 한동안 집에서 귀신 보고 헛것벌고 했던 게 약에 중독됐던 애가 이 중독이 끊기는 과정에서 엄청 반동이 세게 온대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수사 의뢰를 하고 다 하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아무도 우리 마을엔 그런 일 없다. 뭔 소리냐, 우리 마을엔 그런 말 없고 저 집 주인은 따로 있다. 나오라고 한 거는 우리가 저 집 주인을 아는데 집 주인 아닌 애들이 저기 있으니까 무단 침입한 건가 싶어서 나오라 한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똘비는 막 억울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 끝까지 연락이 안 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대요. 자기 핸드폰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돈이 1,000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입금자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는 원래 3,000만 원을 받아야 되지만 1,000만 원이 있다 입금이 됐고, 입금자 이름이 영어로 써 있는데 발음대로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아차 싶은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범죄 조직이면 얘는 지금 내 신상 집 주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마 하고 다음 내용이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이렇게 다 써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고. 그리고 똘비는 실제로 어쨌든 병원에서 약물 그 반응이 나와서 자기가 뭐 착각했던 것 같다. 마을 사람들 증언도 그렇고 얘는 피해자가 아니라 약 그 흡입한 애인 거죠.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땐 남자 둘 여자 둘이 긴 집에 몰래 눌러 앉아서 쉽게 말해서 그 약 파티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입증을 못해서 깜빵을 갔고요. 어쨌든 그 약을 했으니까 자기가 의지와 관계없지만 이걸 입증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장기 복용으로 됐고 짧지만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치료도 받고 다 하고 해서 했는데 멀쩡한 삶을 살아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자 2명이랑 자기 친구는 연락이 아예 안 됐고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똘비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외국 나가서 살아요. 외국으로 거의 도피 느낌으로 도망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역 언론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어떤 마당 있는 집에서 가 좀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집을 똘비는 알아보죠. 모자이크 처리를 해놔도. 그리고 이거 뭔가 되게 단단히 잘못 엮였구나. 왜냐면 똘비 입장에서는 얘네가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가족을 다 써냈어 보냈다는 거 자기 정보 다 안다는 건데 돈 받은 그것도 있고 이게 걸렸잖아요. 얘네가 들이 자기가 신고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미 상황을 대충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죠. 이 지역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너네 인트라넷에 있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네는 있을 건데 디테일하게는 안 써있대요. 제가 들은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데 큰 차이는 없대요. 똘신한테 물어보는데 똘신이 연락이 안 되고 근데 또 친한 형님이 계시죠. 제가 지금은 좀 위태위태한 회사에 계신데 하여튼 그 회사에 계셨던 분한테 물어봤죠. 형님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혹시 형님네 회사 인트라넷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있다고. 그거 뭐냐고 나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너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제가 그때 피해자였던 애한테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 피해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 있다고. 그게 지금 외국가 있다고. 그래갖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집이 원래 마을에서도 유명했대요. 사람 많이 죽어나간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무당이 가짜는 아니고 진짜 무당은 맞아요. 근데 자기가 무당을 하면서 벌전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받을 짓을 하면 액맞이를 보내는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대신 맞을 애들을 그 집에서 냅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있으면은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는 게 집이 부정탄다는 게 있었대. 사람들이 하도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 들어왔나 싶으면 얼마 있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 집인데 그 집이 그 무당이 액맞이들을 보내서 대신 액맞게 하는 일부러 그런 터에다 지은 거더라고요. 그 터를 뭐 가꾸고 닦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남 대신 죽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돈 안 줘도 되니까 이 월급을 몇 억 준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얘 금방 죽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무당이 시간이 좀 지나서 새로운 돈벌이 비즈니스를 찾은 거예요. 매매한 애들이랑 엮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이 사람들이 뭐 윤달이니 뭐니 막 핑계댔던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번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케줄에 좀 맞추다가 그 사이에 얘네가 혹시라도 반항하고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갖다 두는 음식에 조금씩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들이 중독된지도 모르고 그냥 중독돼서 애들이 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죠. 마지막 3주 차에 이거를 했던 게 그 3주차 때부터 슬슬 약을 거의 다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반동으로 뭐 귀신을 본다든가 뭐 귀족을 당했다고 느낀다든가 이게 사실 그 약의 금단 반동 같은 거였대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저도 이거를 몰랐는데 약을 먹으면 하이가 오기도 하고 로우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나 기분이 되게 다운되거나
이거는 근데 분위기에 따라 좀 조절을 가능하대요. 근데 이 말은 좀 공포심을 심어놓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에 반동이 올 때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사람 만난 바퀴벌레가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걸 느낀다든가. 근데 사실 실제는 아니니까 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무당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필이면 또 무당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좀 느꼈고 자기네가 귀신에 씌었다고 느꼈는데 스케줄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배를 타고 그대로 밤에 그냥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피해자들, 똘비의 친구도 그랬고 그 여자 둘의 그것도 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똘비도 자기도 맨 처음에 그냥 얘랑 같이 시켜도 뭐 천에 고하다. 그니까 그 무당이 한 말이 천에 고하면 너한테 그 양기랑 이게 엄청 세게 몰릴 거고 니네 부모가 강한 음기를 가진 애를 누르는데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의 고아에 가족이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단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약을 좀 먹여서 중독시켜 놓고 결국엔 반항도 못하게 몸이 약해져 있을 때 배를 타고 이제 넘기는 거지. 어디론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형님네 회사에서도 이게 넘어가면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이게 국내에서면은 자기네가 어떻게든 찾아보겠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완전 시골이나 섬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하필이면 우리나라 위치가 정보 공유를 잘 안 해주는 나라들이 정확히 말하면 정보 공유를 해주는 나라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근접 국가 중에.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는 그나마 좀 사이가 좋아서 정보 공유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이 나라 제외하고는 정보 공유 해주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북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뭐 남쪽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불을 꺼놓고 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업을 할 땐 불을 켜놓고 해야 물고기들이 불로 오기 때문에 불을 끄고 어업을 잘 안 한대요. 근데 저렇게 불을 끄고 돌아다니면 저 사고 나면 어쩌라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저주받은 집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멈추는데 저 배가 왔다 간 날은 사람들이 없어지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기 잘못 엮이면 범죄 조직에 엮인다. 그러니까 밀입국하는 애들이 잠시 지내는 거처 정도 생각해서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아예 안 갔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 뭐였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자기 생각에는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마을 이미지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냥 다 같이 쉬쉬한 게 아닐까 싶다로 추측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사라진 3명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충격적이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은 단기 알바 중에 가장 와 무섭다였는데 예.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이 이야기 오래 안 됐어요. 이 이야기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한 10년 안짝이구만 이거. 5년 안짝. 뭐 10년 언저리예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이 이야기. 진짜 그러니까 그래요. 뭐 고수익 알바 뭐 이런 거에 혹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그 특수한 회사 다니는 그 형님한테 들은 건데 예. 사람들이 뭔가 아예 특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의심을 한대요. 근데 특정이 애매모호하면 네. 엄청 많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좀 지킬 게 있거나 뭐 그게 돈이 됐건 가족이 됐건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근데 특정을 애매모호하게 했을 때 그냥 딱 하나 돈만 걸어둔 거죠. 이거에 혹해서 오는 경우의 사람들이 이미 뒤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분명히 행자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까지는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예, 사실 이거 풀로 다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해주신 얘기들은 다 많이 덜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따로 많이 얘기해 주신 덜어내긴 거는 했죠. 정말 심각한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좀 많이 덜어내서 이제 다듬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이고, 오늘 행자님도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자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조심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갑자기 막 묻지마로 그러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심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북팬더님이 시대일무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삼촌이 해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팬더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북팬더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삼촌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한참 과거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거의 삼촌이긴 한데 아버지 뻘이라고 보면 돼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젊었을 때 겪은 그런 얘기인데 네. 이게 또 삼촌이 그냥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해줘요. 예.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술이 한창 됐을 때 그럴 때 겨우 이제 몇 번 해주고 그랬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술 그래서 기운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그쵸. 그런 이야기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묻지 않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렛츠가 하면요. 강북에 사는 팬더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예, 네. 렛츠가! 강북에 사는 팬더입니다. 이 이야기는 90% 정도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나머지는 들은 지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그리고 삼촌이 저보다 한 세대는 더 옛날 사람이니까 정말 진한 사투리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에서는 삼촌을 아재라고 했어요. 아재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재 그러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앞에 지칭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지역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공인 아재는 신광이라는 저희 선산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어서 신광아재 그랬는데 진짜 전형적인 경상도 테토남이에요. 완전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막 행동도 좀 거친데 노약자는 또 잘 챙겨줘요. 그래서 어릴 때 아재집에 많이 놀러를 갔거든요. 왜냐면 가면은 막 산기슭에 곤충도 많고 동물도 많고 막 계곡에서 물고기 잡고 또 잔소리를 안 했어요. 밤새 뭐 만화책을 보던 밤에 나가서 곤충을 잡던 상관을 안 했는데 낯 들고 막 설치고 그런 다치는 거 아니면은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완전 꿈의 장소인데도 무서운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이게 아재가 가끔 사냥을 가요. 뭐 엽총 들고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무 놓고 뭐 그런 건데 산비둘기, 꿩 이런 거는 그래 잡을 수 있지 하잖아요. 근데 가끔 청설모 같은 걸 잡으세요. 근데 청설모가 이게 뭐 디테일한 건 빼고 기억에 딱 남는 게 나뭇가지에 올무를 놓는데 거기를 청설모가 지나가다가 딱 걸리면은 얘가 목이나 겨드랑이에 올무가 껴서 나무 밑으로 대롱대롱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렇게 쓱 날려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몸은 안 흔들려요. 근데 그 꼬리 잔털 같은 게 살살살살 흔들리는 그게 머리에 딱 남아있고 그리고 잡았으면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도축하는 과정 그런 게 어릴 때 무섭더라고요. 이게 몇 번이나 꿈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완전 좀 뭔가 터프한 그런 아재인데도 불구하고 술 마실 때만 얘기를 해주던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재한테 완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공무원이래요. 그 친구가 신광이 포항에서 되게 북쪽에 있는데 그쪽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청송, 주황산이 있는 청송 쪽에 근무를 했대요. 둘이 뭐 어릴 때 친구는 아니고 군대에서 만나서 같은 경상도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전역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산도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재는 선산에 있는 땅을 좀 일찍 물려받아가지고 밑에 노는 소작 주고 위에 밭은 자기가 하고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막 하고 친구는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어느 날 친구가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어디 산골 깊숙한 데를 가자는 거예요. 아니 3월인데 산에 눈도 안 녹았는데 뭐 산에 가냐. 괜히 갔다가 막 멧돼지 만나면 난리 난다. 못 간다. 그랬는데도 막 엄청 야 맛있는 거 사줄게. 운전도 내가 하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니까 하는 얘기가 옛날에 뭔가 그런 정부 지침이 있었나 봐요. 청송처럼 산이 막 깊고 화전민 같이 막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공무원이 직접 가가지고 어느 골짜기 너머에 뭐 사람이 살았다더라. 그러면 직접 가서 사람이 아직 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살고 있으면 뭐 주민등록 같은 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거를 했었대요.
아무래도 뭐 인구조사차 뭐 정부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아직 친구가 짬이 안 되니까 제일 먼 데를 제일 깊숙한 막 산골짜기를 걸렸대요. 거리가 청송에서 새벽에 출발해도 하루 만에 못 오고 무조건 자고 와야 되는 그런 거리여서 혼자 가긴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면서 아재를 꼬신 거예요. 근데 아재는 뭐 처음부터 거절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튕긴 거였고 또 궁금했대요. 야, 오시면은 얼마나 오실까? 그리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출발 전날에 청송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또 새벽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셨대요. 아무튼 그렇게 엄청 일찍 힘겹게 출발을 해서 그 길이 깔려있는 마지막 마을에 도착을 한 게 점심때쯤 도착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 공무원의 힘이 좀 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막 공무원 친구 힘 보여줄게 하면서 오호. 이장집으로 딱 갔는데 가서 밥도 먹여주고 막 할게 했는데 한참을 이장님한테 시달리다가 겨우 밥이랑 국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딱 이렇게 받고 그 마을 얘기를 물어봤대요. 저기 마을 뒤에 골짜기 넘어서 좀 올라가면 사람 살았다는데 아직도 사람 삽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옛날부터 나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었다. 해봤자 뭐 약초 캐러 몇 명 갔지 왔다 갔다 했지. 깊숙이는 안 들어간다. 뭐 지금 뭐 가봤자 사람도 없는데 가지 말고 여기서 뭐 놀다 가라. 그러는 걸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출발을 하는데 마을 뒤쪽에 있는 길이 옛날 인도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스팔트는 물론이고 콘크리트도 안 깔려있는 그런 길인데 이게 골짜기 오른쪽에는 볕이 잘 들어서 밭이 쫙 늘어섰는데 왼쪽에는 아직 한겨울처럼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었대요. 오. 그리고 길은 볕이 있는 오른쪽 편에 있어서 진창길이라서 조심조심 운전을 해가지고 고개 위로 탁 올라가니까 완전 첩첩산중인 거예요. 길도 상태도 안 좋고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길이어서 그래서 둘이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한숨만 푹 쉬고 짐을 챙겼대요. 배낭 메고 출발을 하는데 사실 출발할 때는 기분이 좋았대요. 이게 왜냐면 3월 중이니까 날씨는 좀 쌀쌀한데 한 2-3시 정도니까 햇볕은 따뜻하잖아요. 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좋은데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야, 이 고개 넘으면 보이겠지. 없어요. 또 저 고개 넘으면 있겠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몇 시간을 걷다가 높은 고개 하나 딱 올라가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저기 밑에 마을이 보이더래요. 집이 한 5채 정도 있었대요. 근데 위에서도 보이는 게 희한한 게 낮은 담벼락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대문은 또 멀쩡히 닫혀 있고요. 누가 걸어 잠근 것처럼 아다리가 딱 맞춰서 대문은 닫혀 있는데 그 안쪽에 단칸방 방문은 처음부터 방문을 안 단 것처럼 없고 그러니까 방 안이 보이죠. 훤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짐이. 그냥 이사를 가더라도 하다못해 밑에 달력을 놓고 가든 뭐 이부자리를 놓고 가든 뭐 물건을 흘리고 가잖아요. 버리든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새 집처럼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이런 게 방문 안쪽으로랑 그 위에는 슬라이트 지붕이었는데 그 지붕 삭은 거 사이로 이렇게 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재는 이때 야 누가 봐도 사람 없는데 가자 하는데 공무원이잖아요.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실제 내려가서 그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사람 살았는 흔적이 있는지 뭐 숨은 건지 진짜 없는 건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 가야 된대요. 한참을 걸어서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느낌이 너무 다른 게 딱 내려가서 보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담 넘어서 보이는 집안이 아무것도 없고 살림잡기 하나도 없고 햇볕 아래에 있는데 밝은 냉동창고에 있는 것처럼 햇빛에도 뭔가 서늘한 느낌이 확 들더래요. 분명히 언덕 위에서는 뭔가 포근한 그런 양지에 있는 집 같았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서 야, 좀 오싹한데? 그러면서 친구가 사진 찍고 작업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옆을 쓱 보니까 골짜기에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빗탈에 왼쪽을 보니까 저기 언덕 살짝 위에 뭔가 사당처럼 기와집 한 칸이 딱 있더래요. 그리고 웃긴 게 기와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골짜기 제일 밑에 자그마한 또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당수나무같이 큰 나무가 하나가 딱 있더래요. 이게 보통은 당수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잖아요. 마을 입구나 뭐 그런 데 있는데 큰 길가에 있는데 아재는 딱 얘기를 했던 게 아니 버드나무면은 그래 또랑이 있는 거 이해간다. 버드나무도 아닌데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대요 그때. 그러면서 신기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다른 일반적인 마을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친구도 와가지고 그 왼쪽에 있는 사당 같은 기와집을 본 거예요.
저것까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서 쉬자.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자. 해서 그래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자 하고 살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아니 아까 반대쪽 집들은 담벼락에 있는 대문은 닫혀 있고 방문이 없었잖아요. 여긴 반대인 거예요. 여기는 대문이 누가 떼간 것처럼 없어요. 아니 훤히 보이고 오히려 단칸방 방문 창호지 있는 그 방문이 빵꾸 하나 안 뚫리고 멀쩡히 닫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친구가 한 바퀴 돌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해가 싹 졌어요. 이게 기와집에서 쭉 그늘이 이어졌잖아요. 깨울까지. 이게 그늘이 스물스물 차올라가지고 양지에 있던 그 집들이 한 칸 한 칸 그늘로 잠기는 것처럼 스물스물 그늘이 끝까지 산머리까지 탁 찼대요. 그러면서 그쪽 집들에서 바람이 싹 불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러면서 친구랑 뭔가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대문 안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열고 일단 들어갔대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해가 넘어가도 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방명이라 그러죠. 그걸로 보니까 뚜렷하진 않는데 어렴풋이 형체가 보이는 게 딱 문 열자마자 건너편에 벽에 해진 두루마기 같은 게 뭔가 좀 낡은 느낌의 두루마기 같은 게 걸려 있었고 다른 벽에는 병풍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밥상이 있었대요. 작은 소반에 뭐 밥그릇 같은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촛대가 있었고 그리고 바닥은 사람이 오래 안 살았는지 종이 이게 장판이 거의 막 바스락거리면서 다 일어나서 그냥 흙바닥 수준이었고 네. 천장은 검해서 그런지 뭐 별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방문을 딱 닫으니까 뭔가 좀 안락한 느낌이 그제서야 들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흐릿한 향내랑 끓인 냄새, 비린내 이런 게 났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옛날 집이면 다 나서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었다고 했는데 이제 뭔가 쫓기듯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짐을 제대로 풀고 앉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짐 없는 벽에 둘이 그냥 기대가지고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이게 그러다가 보름달이 뜬 보름이라서 달빛이 밝으니까 그냥 밤에 내려갈까 얘기도 했는데 뭔가 피곤하고 뭔가 그냥 나가는 것보다 방 안에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하고 그냥 있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지 멀리서부터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그 왜 겨울에 산에 가시면은 나뭇가지들끼리 막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있죠. 그런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겨울 밤이니까 아직 바람이 세구나 골짜기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계속 바람 타고 빨리 기슭에서부터 쑥 탁탁탁탁 하면서 집 뒤까지 싹 지나가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친구랑 졸다 깨다를 반복한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그 배낭에 버너랑 물이랑 라면이랑 뭐 술도 있고 침낭도 있었대요. 근데 이런 거 꺼내지도 않고 그냥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배낭 끌어안고 벽에 기대서 멍하니 졸다 깨다 하다가 아재가 어느 순간 눈이 싹 떠졌대요.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방 안으로 이제 달빛이 살짝 들어오니까 이상은 없어요. 변한 건 없고 옆에 친구는 있나 하고 보니까 잘 자고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상한 거 없는데 하는 순간 조용히 친구를 깨웠대요.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바람이 멀리서부터 핑 불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 나뭇가지 부딪히는 그 탁 소리가 어느 순간 집을 삥삥 돌고 있대요. 집을 둘러싸고 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 멀리서 탁탁탁 하다가 멀어졌는데 어느 순간 뺑뺑 방을 돌고 있으니까 근데 또 무서운 게 문 틈에 뭐 밖이 보이는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문을 열면 또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친구도 멘붕 와가지고 배낭을 뒤져가지고 랜턴 꺼내고 하는데 불도 안 들어요. 배터리 꺼내서 바깥 끼고 뺐다 끼웠다 하고 아재는 아재대로 배낭에서 성냥 꺼내가지고 신문지에 불 붙이려고 하는데 옛날 신문지가 불 붙이면 잘 붙거든요. 한번 붙이면 화르륵 하면서 불이 위로 확 솟구쳤다가 잔잔하게 싹 붙는데 이게 화르륵 붙었다가 누가 쏙 빨아 당긴 것처럼 반대로 싹 꺼지더래요. 붙일 때마다. 친구는 랜턴 두들기고 있고 아재는 신문지 꾸겼다가 비볐다가 하면서 막 불 붙이려고 난리 치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문 밖에 담벼락 도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담벼락 타고 넘어온 것처럼 방을 도는 것처럼 가까워졌대요. 이게 너무 가까이서 탁탁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멀미가 날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 병풍 밑에 촛대 하나 있었다 생각이 딱 나가지고 촛대로 가서 불을 켭니다. 불을 켜니까 이때는 소리가 안 들렸대요. 촛불에 불 붙는 순간이 진짜 조만한 막 흔들리지도 않는 촛불이 하나 딱 펴졌대요. 근데 이때 소리가 안 들린 이유가 방 안 풍경이 상상이랑 너무 달랐대요.
이게 아까는 흐리게 봤으니까 뭐 형체는 보였는데 뭔지 몰랐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이는 게 아까 밥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칠돼 있는 제사상이었대요. 그리고 병풍이 이게 누런 종이에 병풍 전체가 부적인 것처럼 누런 종이에 붉은 물감으로 막 한자 같은 거랑 그림 같은 거랑 돼 있고, 그리고 더 압권이 천장에 부적이 가득 있었대요. 부적이 겹쳐지듯이 이렇게 탁탁탁 붙여놨는데 여기저기 그을린 것처럼 꼬뭇꼬뭇하게 돼 있고, 그거를 말없이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와씨 이런 데 있었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탁탁탁 이 두드리는 소리가 방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점점 퍼져서 벽이었는데 이제는 천장이랑 바닥까지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그리고 진동까지 울리고, 이게 발밑에서 누가 이렇게 얇은 발바닥 밑에 신발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진동이 나니까 멘붕이 돼가지고 순간 촛대를 놓쳤대요. 촛대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웃긴 게 아까 거의 일어나서 장판 같은 게 없어서 흙바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뿌린 것처럼 사방으로 불이 확 번졌대요. 순식간에. 병풍은 녹은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싹 사라지고, 웃긴 거는 벽에 있던 도포자락 이것만 슬로우 건 것처럼 느긋하게 천천히 타올라서 싹 사라지고, 그리고 방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밖이 보여야 되는데 보름이니까 불도 있겠다, 대문이나 뭐 담벼락이 보여야 되는데 검은 화면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방문 밖이. 근데 앞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고민할 틈도 없이 방에 불이 붙었으니까 니들 있으면 타 죽는데 어쩔 수 없이 친구랑 배낭을 딱 안고 물에 다이빙 하듯이 그렇게 문으로 몸을 던졌는데 마당으로 딱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보니까 집 전체를 둘러싸서 불길이 이렇게 확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회오리처럼 바람이 감싸고 있으니까 불이 불기둥처럼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높이 불빛이 있으니까. 이게 담벼락은 언젠지 모르게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담벼락이랑 집 사이에 자그마한 그런 마당 잡초 사이로 온갖 동물들의 그 흰 뼈들이 붉은 불빛에 막 어른거렸대요. 이게 뭐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모를 커다란 막 다리뼈 같은 거에서부터 돌인 줄 알았는데 쥐인지 새 두개골 같은 것도 있고, 뱀뼈는 밧줄처럼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이런 풍경을 불길을 그 둘러싼 바람 소리에 맞춰서 뻗어 서로 부딪히면서 탁탁탁탁 소리도 나고, 이게 너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확 들었대요. 꿈인가? 그래서 친구랑 소리도 못 지르고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싶어서 배낭 끌어안고 미친 듯이 불을 등지고 계속 뛰었대요. 아니 뭐 그 한 칸인데 뭘 그렇게 태울 게 많은지 계속 미친 듯이 뛰는데도 오랫동안 불길이 이렇게 길을 좀 비쳤대요. 머리끝까지 숨이 막 차오르는데 그래도 막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막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앞이 확 뚫린 거예요. 산 능선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앞에 보니까 앞은 또 보름달이니까 달 밝은 하늘 아래서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고요한 겨울 능선 길이었대요. 뭐지 꿈인가 싶어서 무심코 올라왔던 길을 쓱 돌아보니까 맨 처음에 보이던 게 반대쪽 능선이 보이고 그 바로 밑에 집들이 보였대요. 아까 집 5채. 보름이라서 대문에 있는 문이 하나하나, 담벼락에 있는 돌 몇 개, 뭐 이런 것까지 보일 정도로 엄청 밝은데 방 안은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어떤 집은 천장이 사가서 무너져가지고 방 안에 달빛이 비출 법도 한데 그냥 껌껌하게 검은 화면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기와집 쪽으로 보니까 불길이랑 뭐 만약에 불이 꺼졌으면 연기라도 보여야 되는데 연기도 없고, 보이는 건 폭삭 무너진 기와집이랑 당수나무도 멀쩡한 게 아니라 숫자국만 남았대요. 그러면서 기와집 무너진 자리를 계속 보는데 불길은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그 무너진 자재 틈 사이로 아까 방문 안이 안 보인 것처럼 검은색 그냥 어둠이 꽉 차 있었대요. 아니 달이 밝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보여야 되는데 그냥 검은 화면처럼 누가 막은 것처럼 껌껌한 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에 힘주고 보고 있었대요. 그러는 순간 다시 바람 소리가 시작됩니다. 탁탁탁탁탁탁탁 하는 게 다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재가 느낀 게 순간 뭐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보이진 않는데 분명 나도 봤고 뭔가도 날 봤다 싶어서 바로 옆에서 지도 찾는다고 뒤지고 배낭 찾고 있는 친구 바로 목덜미 잡고 다시 무작정 능선을 달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친구는 그냥 미쳤나 그러는데 나중에 친구도 소리 들었는지 나중에는 아재보다 더 빨리 앞서서 뛰고 뛰다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저 멀리서 흐릿한 불빛이 돌산 밑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석탑도 없는 남자였는데 어느 순간 향냄새가 좀 나더래요.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친구랑 숨 고르고 있으니까 찌긋하신 스님 한 분이 나오셨대요. 예. 그래서 헐떡이고 있던 그 아재랑 친구를 바라보고 있다가 스님이 물을 한 바가지를 딱 떠주더래요. 엄청 시원하잖아요. 차갑고. 그걸 딱 들이키니까 정신 딱 차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합니다보다 뭔가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 불평과 하소연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토해내고 싶은데 감정을 정신 차리고 겨우겨우 감사하다. 우리는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혹시 하룻밤만 자다 가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뭔가 스님이 입을 싹 가리시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무건수행 중이셨나 봐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안 된다 하는 신용을 하시고 암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라는 듯이 손짓을 하셨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배낭을 매지도 않고 계속 안고 왔다는 걸 다 알고 배낭도 놓고 복장이랑 손이랑 여기저기 끓긴 거 투성이에 흙투성이라서 대충 복장 정리하고 짐도 정리하는데 그때까지 친구랑 뭐 괜찮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긴 보는데 말없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암자로 딱 들어가니까 작은 불상 앞에 불경을 이렇게 앉아 읽으시는 스님이 있고 한켠에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아재가 엄청 답답해하면서 얘기했어요. 이때 아니 그 쪼맨한 촛불 아래서 불경 넘기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으니까 다시 막 생각이 나더래. 아까 있었던 게 아니 차라리 뭐 불경을 외거나 목탁 소리가 나거나 이랬으면은 그래도 절이니까 좀 안전하겠다 뭔가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점점 숨도 가빠지고 가만히 못 있겠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옆에 친구도 마찬가지였나 본지 친구도 일어나가지고 스님한테 잠이 정말 안 온다. 혹시 자기가 읽을 만한 뭐 불경 같은 게 있겠냐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그때 딱 일어나서 같이 자기도 그렇다 잠 안 온다. 혹시 자기도 같이 뭐 읽을 만한 게 있냐 여쭤보니까 한참을 말없이 보시다가 스님이 불경이 아니라 찻상을 가져오셨대요. 찻상? 오. 바람 소리도 안 났대요. 여기는 진짜 조용한 남자에서 한동안 차 따르는 쪼르륵 하는 소리만. 그래서 망설이다가 매번 마시려고 입가까지 갔다가 내려놓고 가다가 내려놓고 하다가 친구가 어느 순간 쏟아내듯이 얘기를 했대요. 처음부터 뭐 어느 마을 갔는데 거기서 어땠는데 아재도 중간중간에 거들었고 이게 그 순간은 뭔가 경험했던 머릿속에 있던 일들을 지금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빨리 이걸 다 뱉어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강박적으로 둘 다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스님은 이걸 뭐 스님이 듣고 계신 건지 뭔지 모를 눈빛으로 이렇게 본인 찻잔만 내려보고 계셨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랑 아재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래서 어수선하게 차담이 끝났대요. 그래서 뭐 좀 토해내니까 그나마 좀 나아서 이제 좀 잠 자겠지 했는데 해 뜨고 나서야 겨우 잠들었대요. 그리고 목탁 소리랑 향냄새에 딱 깨가지고 앞에 이렇게 절하시고 하시는 스님한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잠자리 정리하고 뒷모습에 합장을 하고 하산길에 나섰대요. 암자에서 또 거기서도 엄청 산골짜기여서 굽이굽이 몇 시간을 내려와가지고 겨우 어딘지도 모를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루에 몇 대 없다는 버스 겨우 타가지고 청순까지 도착을 해서 그 친구는 말도 없이 아재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화항으로 가는 버스를 그냥 바로 잡아서 도망치듯이 왔대요. 잘 가라 이런 안부 인사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 그러고 나중에야 친구가 다음날에 가서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아재는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부터도 되게 오래 힘들었대요. 해만 딱 떨어지면은 바람만 불면 나뭇가지 타닥 소리는 어디든지 들리는 거니까 그 소리만 나면 그날 밤이 계속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친구도 비슷했는지 몇 달 동안 서로 연락을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둘 중에 누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아직 뭔가가 따라올 것 같은 여기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아재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지인의 행사에서 또 우연히 마주쳤대요. 거의 반년 정도 만에. 그래서 술도 마셨겠다 뜸들이다가 그날의 얘기를 처음부터 슬슬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스님이 되게 감사한데 안부 인사라도 전하자. 그게 사람된 도리 아니겠냐 해가지고 친구랑 차 몇 봉지랑 뭐 주전부리 좀 사가지고 마을로 갔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다시 거꾸로 내려온 길은 대충 낮에 내려왔으니까 아니까 올라가서 바위 있는 봉우리 밑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거 찾아가자 하고 아무리 찾는데도 몇 시간을 헤매는데도 없어. 그 바위 봉우리조차 안 보이더래요. 와. 아니 이게 분명히 바위 봉우리 밑에 불빛이 있었고 헷갈릴 수가 없는 게 거의 흙봉우리인데 거기만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암자가 있었고 스님한테 물도 얻어 마시고 거기서 인사하고 잠도 자고 차도 마셨는데 막 헤매는 가운데 해도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또 그날이 또 스물스물 생각이 나더래요. 둘 다 또 말없이 바로 달리듯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뭐 그런 외지인이 잘 없는 마을인데 둘이 막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지나가다가 본 어르신이 뒤에 약촉했냐고. 아니 우리는 여기 절 암자 찾으러 왔다. 여기 스님한테 신세를 좀 져가지고 차랑 이런 거 드리려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요 뒷산은 암자고 뭐 절이고 하다못해 기도터도 없다. 자기가 평생 요 동네 살았는데 한 번도 목탁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분명히 우리 둘이 같이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고 그날처럼 둘 다 또 말없이 각자 그냥 집으로 바로 돌아왔대요. 그러고 나서 아재랑 친구 연락이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경조사 때나 간간히 보는데 보긴 해도 그때 얘기는 안 하고 서로 의식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아재가 그날 이야기를 혼자 떠올릴 수 있을 때 그때 혼자서 다시 찾으러 갔대요. 그 암자를. 오. 10번 또 넘게 갔대요. 나중에는 그 마을에 민박 잡고 막 아침에 올라왔다 내려오고 막 그렇게 헤맸는데도 결국 못 찾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 게 진짜 미스테리하다. 아니 산이니까 산길이 진짜 막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올 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못 찾는다 쳐도 포인트가 되는 그 돌 봉우리 이거는 형태가 변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변하죠. 근데 이거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해가 또 지나가서 이제야 그 친구랑 술안주 삼아서 다시 얘기를 또 했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서로 기억 맞춰보면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데 싶었던 게 서로 기억이 달랐대요. 아재는 분명히 암자에 도착해서 스님이 냉수 한 바가지 주셨고 무건수행 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 안 하셨고 조용히 계셨고 친구랑 둘만 떠들고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고 내려왔는데 예. 친구는 암자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당에서 세 사람이 한참 얘기를 했대요. 스님이 막 어떻게 왔냐 그랬냐 차 마실 때는 그 얘기하는 거 똑같았는데 스님도 맞장구 쳐주고 그러다가 아침에는 배웅도 해주대요. 이게 기억이 일부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암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 완전 서로 딴반 보낸 것처럼 완전 다른 거예요. 미쳤네. 예. 그러고 나서 서로 딱 하고 나서 흐지부지 술자리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재는 암자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죠. 실존하는 게 아니지, 이건.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알고 싶다. 뭔지 도대체 예. 그 기와집은 뭐고 그 스님은 뭔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알면 안 될 것 같다. 알면은 모를 대로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맞아요. 안 돼. 네. 여기서 끊어야 돼. 네. 근데 또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무서웠던 게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뭔가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아재가 예. 뭔가 진짜 쌍남자 같고 막 그런 아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진짜 아재의 일부분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예. 뭔가 두고 온 사람처럼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서도 남아있고요. 오, 뭔가 담보 잡혀 있는 듯한? 예, 그니까요. 알면 안 된다는 게 그냥 제 느낌이지만 그거를 안 순간 아예 거기로 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아재는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고 예. 지금은 선산에 같이 계시는데 예. 그래도 조상님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으시겠죠. 야. 근데 저도 아직은 지금은 안 하지만 한때 계속 야간 산행도 하고 백패킹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야기 나온 것처럼 유독 바람 소리가 막 쫙 불면서 나뭇가지 흔들리는 탁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네이버 지도로 청송을 이렇게 찾아봐요. 오, 예. 뭔가 이 산이 아닐까, 이 골짜기 가니까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강북 팬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처음 참여하시는데도 이렇게 레전드로 이야기를 잘 하시네요. 엄청. 근데 중간에 많이 떨어가지고 아직도 아니, 떨리네요. 이게 떨린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팬더님께서 이야기만 더 있다면 앞으로 또 더 이야기를 들려주러 오신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이야기가 더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게 딱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지금 그 아재의 이야기는 요걸로 끝이고요.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제가 산 타면서 경험한 게 있긴 한데 이야, 됐다. 근데 산 그거는- 담당해주세요, 그냥. 예. 돌비 산 담당. 국내 산으로 담당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빠져들게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국 팬더님께서 삼촌이 유독 술만 마셨을 때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셨는데 너무 이야기 표현도 잘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도대체 뭐였을까? 도대체 삼촌이 알고 싶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